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업이죠. 바로 반도체 공룡, 퀄컴, 큐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퀄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 기업이죠? 맞습니다. 최근에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실적 자료는 물론이고 다양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티프랭크스나 마켓빗, 번스타인, 키뱅크 같은 곳들의 분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자료까지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LSG 레피니티브 데이터도 참고했고요. 네, 자료는 정말 방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퀄컴의 현재 사업 상황, 잘 나가는 부분, 또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 주가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청취자 당신께서 퀄컴의 미래 가능성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저희의 미션입니다. 특히 퀄컴이 추진하는 이 야심찬 사업 다각화 전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여러 리스크들 사이의 어떤 그 긴장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퀄컴의 최근 2분기 실적, 일단 숫자만 딱 놓고 보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넌갭 기준으로 매출이 18억 달러, 주당 순이익 EPS는 2.85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가뿐히 넘어선 수치죠. 네, 예상치 상회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15%, 이익은 무려 17%나 증가한 거예요.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장률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특히 넌갭 기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일회성 비용이나 회계적인 조정을 제외하고 실제 회사의 핵심 영업 성과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맞습니다. 경영진의 자신감도 상당해 보였어요. 2025 회계연도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이번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실제로 2분기에만 27억 달러를 환원했는데 배당금으로 한 9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17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건 회사가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거라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주하는 정책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하지만요, 시장 반응은 조금 달랐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발표 직후에 시간 외의 거래에서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실적은 좋았는데. 바로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퀄컴이 제시한 3분기 매출 전망치가 99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 사이였는데 이 중간값이 대략 10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평균치 한 103억 5천만 달러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죠.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요? 이게 단순한 보수적인 전망인지 아니면 정말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예고하는 신호인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현재 성적이 좋아도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특히 기술주들은 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 속에서도 그래도 빛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역시 QCT, 퀄컴의 핵심인 칩기술 사업부의 성과, 특히 그 안에서의 다각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QCT 사업부는 퀄컴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 자동차 부문의 성장에 정말 눈부셨다고 생각해요. 2분기 매출이 9억 5,900만 달러, 거의 9억 6천만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59%, 거의 60% 가까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60%면 정말 대단한 성장률이죠. 네,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핵심에 퀄컴의 기술이 점점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스냅드래곤 디지털 셰시 플랫폼인데 이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차량 통신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 플랫폼을 채택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늘고 있죠. 맞습니다. GM,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굵직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퀄컴의 주요 파트너이고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오토톡스라는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한 것도 주목할 만한 행보입니다. 여기가 V2X, 즉 차량 사물통신 기술 전문 기업이거든요. V2X라면 Vehicle to Everything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차량이 도로 위의 다른 차량 V2B, 신호등 같은 도로 인프라 V2Y, 심지어 보행자의 스마트폰 V2P와도 직접 통신하는 기술이죠. 이게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히는데 퀄컴이 오토톡스 인수를 통해서 이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미래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아주 중요한 포석을 둔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동차 부문의 성장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성장률도 인상적이고 V2X 기술 확보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도 분명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9억 6천만 달러라는 매출, 이게 작년 회계연도 FY23 기준으로 퀄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네,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 60% 가까이 성장했으니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겠지만 여전히 전체 파이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는 거죠. IoT 부문도 한번 볼까요? 2분기 매출이 15억 8천만 달러. 이것도 작년 대비 27% 성장했으니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특히 산업용 IoT 시장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발표한 스냅드래곤 X 일리트 프로세서로 AI PC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도 긍정적이죠. 데이터 센터 AI 시장을 겨냥해서 고속 연결 기술을 가진 알파 웨이브 세미르 인수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죠. IoT도 확실히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IoT 부문 역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15% 내외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차와 IoT, 이 신사업들의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아직은 퀄컴의 절대적인 핵심 사업, 즉 스마트폰용 핸드셋 칩 사업의 규모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사업들이 정말 의미 있는 규모로 커져서 여전히 전체 매출의 60% 이상, FY23 기준 63%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사업의 변동성이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상쇄해 줄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실적을 견인하는 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 점이 바로 퀄컴이 직면한 딜레마군요. 한쪽에서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기존 사업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인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회복세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교체 주기도 길어졌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있죠. 물론 2분기 핸드셋 부문 매출이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하긴 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강세를 보였고 스냅드래곤 8 젠3 같은 최신 칩이 90개가 넘는 플래그십 모델에 채택된 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네, 프리미엄 시대장 지배력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예전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 리스크는 퀄컴의 발목을 계속 잡는 요인이죠. 역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애플 말씀이시죠? 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대부분 애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애플이 자체적으로 모뎀 칩을 개발해서 퀄컴 칩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는 정말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그리고 퀄컴 스스로도 2025년 가을, 그러니까 내년 아이폰 신모델이 나올 때쯤 해당 고객사, 즉 애플 제품 라인의 시정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건 정말 큰 리스크 요인이네요. 애플과의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환경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칩셋 시장에서는 대만의 미디어텍이 특히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무섭게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고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퀄컴을 대속 위협하고 있죠. 퀄컴이 새롭게 힘을 싣고 있는 PC칩 시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인텔과 AMD라는 전통적인 강자들이 버티고 있고 또 애플은 이미 자체 개발한 M 시리즈 칩으로 PC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일리트가 과연 이 경쟁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경쟁이 정말 사방에서 몰려오는 형국이네요. 네, 게다가 스마트폰 제조사들,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곳들도 핵심 칩의 자체 개발 비중을 늘려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객사들의 탈퀄컴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퀄컴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퀄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 둘동이 튈 수 있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사방에 다 리스크 요인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퀄컴의 또 다른 주요 사업부인 QTL, 즉 라이센스 사업 부문입니다. 여기가 퀄컴이 보유한 핵심 통신 기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곳인데 이 부문의 매출이 최근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수익성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QTL은 원래 퀄컴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 해야 된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서 퀄컴 전체 수익성에 크게 기여했었죠. 그런데 이 QTL 사업 역시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거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하락하면 로열티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부 제조사들과의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 가능성도 늘 잠재되어 있고요. 결국 QTL의 부진도 스마트폰 시장 의존도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겹겹이 쌓인 과제들이 많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컴의 저력, 특히 그 기술 리더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 세대 5G 기술인 5G Dash Advanced,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5G 모뎀 RF 시스템 플랫폼 X85를 공개했죠. 이건 단순히 통신 속도만 높이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연결 안정성이나 전력 효율까지 개선하는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네, 기술력 자체는 퀄컴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모뎀 기술에서는 확실히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있죠. 그리고 요즘 IT 업계의 최대 화두인 AI 분야에서도 퀄컴은 엣지 AI 또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중심의 AI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PC, 자동차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개발자들이 퀄컴 칩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퀄컴 AI 허브 같은 생태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결국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엣지 AI,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기기단에서 AI를 처리하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통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퀄컴이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해질 영역입니다. 엔비디아나 인텔, AMD 같은 기존 강자들은 물론이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적인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죠. 퀄컴이 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월가의 평가는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티프랭스나 LSEG 같은 곳에서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면 매수, 바이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 평균치도 180달러 안팎, 높게는 185달러 수준까지 제시되면서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특히 번스타인이나 마켓빗 같은 곳에서는 현재 퀄컴의 주가 수익 비율, PE가 16배 정도로 동종업계 평균이나 과거 퀄컴의 밸류에이션 수준에 비해 높지 않다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한 자동차나 IoT, AI PC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가치가 아직 주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오히려 저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물론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죠. 그리고 퀄컴의 기술력과 다각화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리스크 요인들, 즉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 가능성, 여전히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양면을 다 봐야겠죠. 네, 실제로 티브랭스의 AI 기반 기술적 분석을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을 수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지표죠. 또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다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위아래로 6% 이상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변동성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퀄컴의 미래에 대해 확신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안감 혹은 기대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퀄컴은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들의 핵심 역량인 모바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동차,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AI PC라는 새로운 고성장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네, 다각화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바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약간의 우려 섞인 가이던스를 내놓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스마트폰 시장 의존성 문제, 애플 리스크, 그리고 점점 더 격화되는 경쟁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 같은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 또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 당신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퀄컴의 이 야심찬 다각화 전략, 과연 흔들리는 모바일 왕국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 강력한 차세대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펴본 여러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험난하다고 보시나요? 당신의 통찰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퀄컴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과 정보를 바탕으로 퀄컴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정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분석은 제공된 자료 및 일부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므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업의 공시자료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는 과정을 통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